아내의 피가 스며든 남편의 유골. 만리장성에 얽힌 사랑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짓느라 많은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갈 때의 이야기이지요. 맹강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만희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만리장성을 쌓는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남편이 끌려간 지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북풍이 몰아치고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 맹강녀는 꿈을 꾸었지요. 그녀의 꿈속에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겠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맹강녀는 남편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남편에게 가봐야겠어. 맹강녀는 남편에게 줄 겨울옷 등 몇 가지를 마련하여 간단한 행장을 꾸려 우산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남편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맹강녀가 고생 끝에 만리장성 아래쪽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장성은 끝없이 이어진 산과 같았지요. 어디로 가서 남편을 찾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고 맹강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마른 데다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기 때문이었지요. 맹강녀는 인부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강녀는 감독을 찾아 자신의 남편 이름을 대며 물어보았지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소. 장성 밑에 묻어버렸소. 공사 감독의 말을 듣고 맹강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겨우 정신을 차린 맹강녀는 밀려오는 슬픔에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세상 천지가 모두 가라앉은 듯 하였고 그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장성이 40리쯤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리고 무너진 장성 더미 속에서 많은 백골들이 나타났습니다. 맹강녀는 그 속에서 남편의 유골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맹강녀는 유골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으나 서로 비슷비슷하여 어느 것이 남편의 유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맹강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때 머릿속에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이의 백골은 그 사람의 피를 빨아들인다네. 그래, 그것 참 신기하네. 이런 이야기였지요. 맹강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일일이 백골 위에 핏방울을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과연 그중 유골 하나에 자신의 피가 스며들었지요. 분명 남편의 유골이었습니다. 맹강녀는 그 유골을 안고 서럽게 울었지요. 그녀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요란한 북소리가 들렸지요. 진시황의 어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다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장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진시황은 당장 장성을 무너지게 한 여자를 잡아오라고 시켰지요. 네가 장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울어 무너뜨렸습니다. 진시황이
맹강녀를 자세히 보니 그 미모가 매우 뛰어난 것이 자신의 후궁들보다도 아름다웠지요. 게다가 황제를 대하는 당당한 태도 또한 진시황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시황은 장성을 무너뜨린 죄를 묻는 대신 맹강녀를 궁에 데려가 후궁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만리 장성을 무너뜨린 죄를 묻지 않겠으니 대신 나를 따라 궁으로 들어가자. 맹강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과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진시황의 장성을 쌌다 죽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맹강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하였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 부탁 3가지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장성 바깥쪽 강에 긴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둘째, 사방 10리 안에 묘를 만들어 남편의 시신을 묻어주십시오. 셋째, 황제께서 베옷을 입고 남편 무덤에 절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진시황은 매우 곤란해했습니다. 어찌 황제가 일개 백성의 무덤에 절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맹강녀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지요. 진시황은 다리를 만들고 묘를 만든 다음 무덤에 가 절까지 하였습니다. 진시황이 서둘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요.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이제 나와 궁으로 들어가자. 그 말을 들은 맹강녀는 갑자기 다리 끝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더니 다리 끝 부분까지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임금아, 너 때문에 땅속에 묻힌 영혼들이 너를 벌할 것이다. 너희 나라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분노에 찬 그녀의 외침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말을 마친 맹강녀는 비단 치마를 뒤집어 쓰고 높디 높은 다리 위에서 몸을 날려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이 그녀의 시체를 찾아오라 시켰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맹강녀는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의 대접을 받은 뒤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어느 마을에는 맹강녀의 묘가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맹강녀의 동상도 함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솥과 시루를 깬 며느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지요. 식구들은 새 며느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찰떡이나 해 먹으면 좋겠구나. 이웃 마을로 놀러 나가던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지요. 며느리는 얼른 옆집으로 가 찹쌀을 얻어왔습니다. 아가, 솥에 물을 조금 붓고 그 위에 찹쌀 가루를 넣은 시루를 걸어라. 불은 천천히 떼야 한다.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시루를 솥에 걸었지요. 여보, 떡을 만들려면 불을 떼야 하는데 이 나무로는 부족하겠소. 내 얼른 가서 나무를 해오겠소. 남편은 서둘러 지게를 지고 나갔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담? 불은 또 얼마나 떼어야지? 며느리는 떡 만드는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왜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며느리는 먼 곳에 계신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집 가면 매일 할 일인데
무엇하러 일찍 배워? 딸을 사랑하고 아끼던 어머니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어도 부엌 일을 배웠어야 하는 건데. 아이, 모르겠다. 불을 많이 떼면 푹 익겠지 뭐. 며느리는 나무를 모두 가져다 놓고 불을 뗐습니다. 어느새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조금만 더 떼면 되겠구나. 며느리는 얼떨결에 가져다 놓은 나무를 모두 다 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솥에 물이 다 달았지요. 이내 벌겋게 된 솥은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시루도 깨졌지요. 세상에, 이를 어째.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찰떡은커녕 솥과 시루를 깨버렸으니 큰일이었지요.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지요. 금방이라도 달려와 야단을 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얘야, 왜 그리 울고 있는 게냐? 어머님, 제가 그만 솥과 시루를 깼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입을 열었지요. 시어머니는 깨진 솥과 시루를 보았습니다. 아니, 아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너무 걱정 말거라. 솥과 시루는 다시 사면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 내가 방에 누워있지 않고 친정 나와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혼날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이 정말 고마웠지요. 이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왜 울고 있습니까? 떡을 찌다가 솥과 시루를 깼지 뭐냐.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빨리 나무를 해왔더라면, 아니야. 내가 불을 때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내 잘못이오. 남편은 아내를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부엌에 다 모여있는 게냐? 아버지, 집사람이 떡을 만들다 솥과 시루를 깼습니다. 내가 괜히 찰떡이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고생을 했구나. 다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미안해했습니다. 야단을 맞을 줄 알았던 며느리는 몸둘 바를 몰랐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두 제 잘못입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야.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아니다. 다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한 탓이지. 어서 방에 가서 쉬도록 해라. 시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스님을 훔친 도둑. 어느 지방에 관리를 지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날마다 도둑질만 하였지요. 나는 관리로 있을 때 몹시 청렴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구나. 얘야, 제발 이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도둑질은 그만두고 장사라도 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제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 귀신이 제게 붙었는지 저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물건을 훔치지도 않을 뿐더러 부잣집에서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도로 돌려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버지는 생각다 못해 아들을 관아에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곧 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이때 사또에게 갑자기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죄로 벼슬이 떨어짐은 물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벼슬을 유지하며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마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을 쥐어짤 수가 없구나. 누구에게 돈 3만 양을 잠시 꾼다면 이 일이 해결될 텐데 마을의 사또로서 주민에게 돈을 꾼다면 후에 반드시 욕을 먹게 될 건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사또는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도둑이 관아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는 신출귀몰하여 못 훔치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에게 부탁을 해보자. 사또는 감옥으로 도둑을 찾아갔습니다. 네 솜씨가 무척 훌륭하다 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훔칠 수 있느냐? 제가 도둑질을 한 일에 가장 많이 훔친 돈은 10만 양이고 가장 적게 훔친 돈은 1만 양입니다. 게다가 훔친 돈은 반드시 도로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예, 사실입니다. 저는 돈이 탐이 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또는 도둑의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괴속에 넣어두기만 한다니 그들에게서 내게 한 3만 양만 잠시 훔쳐다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너를 풀어주고 아무리 너희 아버지가 너를 고발해도 다시는 너를 감옥에 넣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 저에게 도둑질을 시키시려면 사또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만약 저 혼자 간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돈을 훔칠 기술이 없다. 그러니 어찌 함께 가겠느냐? 오히려 너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또께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또는 마음이 급하여 도둑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도둑은 사또와 함께 나갔지요. 도둑이 앞장서고 사또가 뒤따라갔습니다. 2, 30리쯤 걸었는데도 도둑은 걷기만 했으므로 사또는 마침 보이는 커다란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어떠하냐? 저 집은 안 됩니다. 훔칠 수 없습니다. 길을 또다시 가다가 대궐같이 커다란 집이 나왔습니다. 저 집이 좋지 않겠느냐? 저 집도 안 됩니다. 훔칠 수 없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사또는 다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났지요. 그제서야 도둑은 그 집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집이 좋겠습니다. 저 집에선 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그 집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사또가 잠시 기다리니 도둑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와 말하였지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또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둑은 이번엔 부엌 문을 활짝 열고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였지요. 배가 고프니 우선 무엇이라도 먹고 시작합시다. 부엌에는 술과 안주가 있었습니다. 도둑은 마치 제 집에라도 온 것처럼 술상을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사또에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사또는 그저 시키는 대로 도둑과 함께 술을 마셨지요. 곧 두 사람은 술에 취했고 서로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 하인이 부엌 근처를 지나다가 두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래서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잔뜩 취해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곧 도둑이야 하고 크게 소리쳤지요. 그러자 금방 하인 8명이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둑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지요. 하지만 사또는 어디로 숨을지 몰라 허둥대다가 그만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사또를 커다란 자루에 집어넣어 집의 대들보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몽둥이의 침을 퇴퇴하고 뱉었지요. 자루 속의 사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도둑놈과 이를 도모하려 하다니. 그때 지붕 위에 숨어있던 도둑은 얼른 집 뒤에 있는 땔감 창고로 달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지요. 불이야, 땔감 창고에 불이 났다. 그러자 하인들은 이번엔 땔감 창고로 모여들어 불을 끄느라 한바탕 소동을 피웠습니다. 도둑은 그때 재빨리 자루 속에 사또를 꺼내고 대신 그 집의 늙은 주인을 자루 속에 넣었지요.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 사또가 묻자 도둑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은 다 끝났습니다. 우린 구경만 하면 됩니다. 도둑은 사또를 마루 밑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불을 끄자 자루 속의 도둑을 몽둥이로 때리기 위해 앞들로 나왔지요. 주인의 아들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자루 속의 도둑을 매우 쳐라. 같은 패거리가 불까지 지르고 달아났으니 저 녀석에게 화풀이를 해야겠다. 하인들은 자루 속의 늙은 주인을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자루 속의 늙은 주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난 도둑이 아니야. 하지만 주인의 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자루 속의 아버지를 매우 치게 하였지요. 결국 노인은 자루 속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의 아들이 자루 속의 도둑을 꺼내보니 그건 도둑이 아니라 아버지였지요. 아들은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치게 하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이때 사또가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것인가? 훔치라는 돈은 훔치지 않고 어째서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치게 했단 말인가? 걱정 마십시오. 저 노인은 저런 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고리 대금으로 오늘날 이런 부자가 된 것이지요. 저 노인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딸을 남의 집 종으로 보내며 혹은 굶어 죽거나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사또가 그 문제를 따지려 했지만 저 악독한 노인은 오히려 고관 대직에게 뇌물을 써서 사또를 해쳤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군. 하지만 내 말은 돈은 어떻게 되었냐 이거다.
참, 나리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불효도 보통 불효가 아니지요. 나라에서는 불효자를 찾아 마땅히 곤장으로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리께서 내일 아침 이 집으로 찾아와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불효막심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십시오. 그리고 곤장 100대를 치시겠다고 하십시오. 그럼 아들은 최소한 3만 양을 내놓으며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사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네를 왜 사람들이 훌륭한 도둑이라고 하는지 알겠네. 두 사람은 잠시 뒤 그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사또가 도둑에게 말하였지요. 자넨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나. 자네 아버지가 또다시 자네를 고발하더라도 자네를 감옥에 가두지 않겠네. 도둑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었지요. 저는 도둑질을 하긴 했으나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풀려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훈계했습니다. 이젠 다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해라. 저는 도둑의 귀신이 씌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또께서 저를 풀어주셨으니 저는 이제부터 마음껏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관아에 고발하였지요. 그러나 사토는 아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때려서라도 버릇을 가르치고 싶지만 내겐 기력이 없으니 마침 이곳에서 30리쯤 떨어진 어느 절에 술법이 비상한 스님이 있다고 하니 부탁해 보아야겠다. 아버지는 곧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디 제 아들을 좀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말하였지요. 나는 아드님과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드님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아들에게 스님의 방석을 훔쳐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아들이 방석 훔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잡아서 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요. 아버지는 곧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솜씨가 좋다고 자랑한다면 난 믿을 수가 없구나. 만약 네가 절의 스님의 방석을 훔쳐온다면 너의 솜씨를 인정하고 다시는 나무라지 않겠다.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이지요. 꼭 방석을 훔쳐오겠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곡괭이 한 자루를 들고 그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속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일을 마친 다음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스님이 방석 위에서 과부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문으로 가서 사당의 대문을 주먹으로 탕탕 쳤지요. 하지만 스님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사당의 대문을 주먹으로 쳤지요. 그래도 스님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사당의 대문을 부수기 시작하였지요. 이제 됐구나. 사당의 문을 부순 것만으로도 저 녀석을 때릴 수 있게 되었어. 스님은 그제서야 일어서서 대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도둑은 재빨리 부엌 아궁이를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방석을 훔쳤지요. 그리고 나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대문을 열고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아차하고 방으로 들어왔으나 이미 방석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하고 말았구나. 한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스님의 방석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젠 됐지요? 아버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스님을 찾아가 물었지요. 이러저러해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도둑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도저히 훔칠 수 없는 스님을 훔쳐오라고 하겠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당하지는 않겠지요? 좋습니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도둑이라지만 어찌 저를 훔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방석을 훔치라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구나. 이번엔 스님을 훔쳐오너라. 그럼 널 훌륭한 도둑으로 인정하고 다신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 그 일도 아주 쉽습니다. 다만 저에게 300냥의 돈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돈을 내놓자 아들은 그 돈으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루의 주둥이를 멀리서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매달아 들고 사당으로 가보았지요. 도둑은 자루를 부엌 아궁이 속에 넣어두고 끈을 지붕에 메어 놓은 다음 대문으로 가서 전날처럼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스님은 이 녀석이 어제 부엌 아궁이로 구멍을 파고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니 나도 부엌 아궁이로 나가야지. 그리고는 부엌 아궁이 구멍으로 나갔다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둑은 자루의 끈을 잡아당겨 주둥이를 묶은 다음 아궁이에서 자루를 꺼내어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갔지요. 아버지, 제가 스님을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자루를 열어보니 과연 스님이 들어있었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 후로 아들은 도둑질을 하고 돌려주고 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밀의 궁전으로 간 형제. 옛날 이집트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형은 무척 부자인 반면 자식이 없었고 동생은 너무도 가난한 살림에 아이가 무려 6이나 되었습니다. 동생이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니 부자 형이 도와줄 만도 한데 형은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래도 동생은 형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자라는 낙에 행복해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동생이 풀을 베러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신기루처럼 울창한 숲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숲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궁전이 있었지요. 사막 한가운데 숲과 궁전이라니. 동생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무 위에 올라가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몸집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귀가 땅까지 늘어지고 손톱 발톱이 한 자나되는 이프리트가 궁전에서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것은 바로 악귀 이프리트의 궁전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이프리트가 사라지자 겁도 없이 자신의 당나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궁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홀이 나타나고 사방으로 수십 개의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들어가는 곳은 부엌이었지요. 마침 배가 고팠던 동생은 진귀한 음식들을 이것저것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 다른 방들을 열어보았지요. 첫 번째 방에는 거꾸로 매달린 동물들의 시체가 가득했고 두 번째 방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코에는 긴 대롱이 하나씩 꽂혀 있었는데 이프리트가 목 마를 때마다 피를 빨아먹는 모양이었지요. 동생은 너무 무서워 그냥 갈까 하다가 세 번째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물쇠가 달린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동생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찌 들어왔소? 이프리트에게 발견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드니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시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멀리서 이프리트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어서 다락방으로 피하시오. 거기서 꼼짝 말고 밤을 쥐샌 뒤 아침에 빠져나가는 게 좋겠소. 당나귀가 소리를 내면 당신은 끝장이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동생은 당나귀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숨었지요. 집으로 들어선 이프리트는 누군가 궁전에 숨어든 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맛있는 양고기와 야채가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세나. 그러나 다락방에 숨은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잠시 후 이프리트가 다시 한번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당나귀 입을 틀어 막은 채 대답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자 이프리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거기서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날 아침 이프리트가 외출하자마자 동생은 다락방에서 내려와 다른 방들도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나머지 방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가득 들어있었지요. 동생은 그중 금을 몇 자루 당나귀 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가족들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금이 든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뜻밖의 행운에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금을 어떻게 세야 할지 고민하던 동생은 딸을 형님 댁에 보내어 저울을 빌려오도록 시켰습니다. 저런 가난한 집에서 저울을 사용할 일이 뭐가 있지? 무언가 수상하다고 느낀 형수는 저울 접시에 슬쩍 당미를 바른 뒤 빌려주었지요. 돌려받은 저울 접시를 보니 놀랍게도 금 가루가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은 당장 동생에게 달려가 추궁했습니다. 너 어디서 도둑질을 한 것이야? 당장 너를 신고할 것이다. 형의 추궁에 못 이겨 동생은 자신이 갔던 궁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궁전에 있는 시체들과 많은 보물들, 이프리트에게 걸릴 뻔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형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자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당장 그 궁전에 들어가 보물들을 가져오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수도 들떠서 남편에게 당장 떠나라고 하였지요. 동생은 형을 걱정하며 만류하였지만 형이 고집을 꺾지 않자 체념하고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이프리트가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했지만 형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로 간 형은 이프리트의 궁전으로 몰래 숨어드는 일에 성공하였지요. 그리고 다락방에 죽은 듯 숨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이프리트가 돌아와 혹시 누군가가 들어왔나 살피며 이렇게 소리쳤지요. 어이, 맛있는 양고기와 야채가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게나. 형은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프리트가 또 한 번 소리쳤지요. 두 번째까지도 가만히 있던 형은 이프리트가 세 번째로 소리치자 무심결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난 괜찮으니 당신이나 많이 드시구려. 그 소리를 들은 이프리트가 다락방으로 쫓아 들어왔지요. 그리고 형과 당나귀를 거꾸로 매달아 피를 빨아 마셨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그렇게 끔찍하게 죽고 말았지요. 게으름 뱅이를 만난 게으름 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 뱅이 사내가 살았지요. 게으름 뱅이라도 보통 게으름 뱅이가 아니었지요. 얼마나 게으른지 밥도 아내가 떠 먹여줘야 먹고 옷도 아내가 입혀줘야 입었습니다. 손도 까딱하기 싫어 손등에 파리가 와 앉아도 쫓지를 않고 눈도 깜짝하기 싫어서 눈에 티가 들어가도 가만히 있었지요. 하루는 이 게으른 뱅이에게도 일이 생겨 어디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긴 가는데 하도 게을러 밥을 먹겠느냔 말이지요. 국리 끝에 아내가 좋은 술을 하나 내었습니다. 주먹밥을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 끈을 매어 목에다 걸어 주었지요. 가다가 배가 고프면 한 입씩 떼어 먹으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게으른 뱅이가 주먹밥을 목에 걸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팠지요. 그런데 이 게으른 뱅이가 손을 까딱하기 싫어 주먹밥을 못 먹었습니다. 떼어 먹기는 떼어 먹어야 할 텐데 손을 놀리기 싫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목에다 매달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 저만치 앞에서 웬 갓을 쓴 사람이 걸어왔지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떡 벌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오는 거지? 옳지. 저 사람도 배가 몹시 고픈가 보네. 내 주먹밥을 보고 먹고 싶어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오는 게지. 그러고 보니 참 좋은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옳지. 저 사람더러 이 주먹밥을 떼어달라고 해야겠다. 한 번 떼어 저 한 입 먹고 한 번 떼어 나 한 입 주고 이러면 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게으른 뱅이가 가까이 오는 사람을 불러 세웠지요. 아이고 잘 만났소. 당신도 배가 고프고 나도 배고프니 이 밥을 나누어 먹읍시다. 어서 이 밥 한 덩이 떼어다 당신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여주소. 그랬더니 갓쓴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입도 안 다물고 딱 벌린 채로 한다는 말이 그런 말 마쇼. 나는 아까부터 갓끈이 느슨해졌는데도 손 올리기 싫어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가는 참이오. 갓끈이 풀어져서 갓이 머리에서 벗겨지려 해도 그놈의 것을 조이려면 손을 올려야 되니 그게 귀찮아 입을 딱 벌리고 간다 이런 말이지요. 여태 나만한 게으른 뱅이는 없는 줄 알았더니 당신한텐 못 당하겠소. 잘 가시오. 당신도 어지간하오. 밥을 목에 걸고도 귀찮아서 못 떼어 먹으니 그게 어디 예사 게으른 뱅이오. 잘 가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이 된 진해. 옛날 조선시대 금부도사 벼슬을 지낸 한 씨는 40살이 지나자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씨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지요. 벼슬을 그만두니 금방 생계가 어려워져 모든 식구가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배가 고파 우는 두 아들과 아내를 보다 못하여 집에서 뛰쳐나가 남산으로 올라갔지요. 한 씨는 바위에 올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무능한 가장이다. 이런 꼴로 구차하게 세상을 살아서 뭐하겠는가? 차라리 바위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어버리자. 한 씨가 이렇게 결심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불렀지요. 선비님,
거기서 뭐 하셔요? 한 씨가 뒤를 돌아보니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 선비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장에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집까지 들여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비는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그래서 죽으려던 마음도 잊어버리고 여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인의 집은 산 비탈에 있었지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산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 씨를 방 안으로 이끌며 말하였지요. 선비님, 밤길이 어두워 위험합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제 집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아닙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눈만 붙였다가 새벽에 일찍 가시면 되잖아요. 한 씨는 여인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맛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고 엽전 수십 냥을 내놓았지요. 한 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웬 수고비를 이리 많이 주십니까? 그냥 받아주십시오.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식구들 먹일 양식이나 사셔요. 고맙습니다. 여자 혼자 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종 저희 집을 찾아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씨는 여인의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여인이 준 돈으로 양식을 사서 온 식구가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그 뒤부터 한 씨는 여인의 집을 자주 들락날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들어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요. 여인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 형편이 좋아져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가 여인의 집을 향해 걸어가다가 길에서 한 노인과 마주쳤지요. 노인은 한 씨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피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겠군. 한 씨는 노인을 노려보며 말하였지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죽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니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자네가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 때문에 죽는다네. 그 여자의 정체가 뭔지 알아? 천년 묵은 쥐네 귀신이야. 뭐라고요? 쥐네 귀신은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동안 당신과 만나온 것이지. 남자의 정기를 받아야 쥐네 귀신이 여자가 될 수 있거든. 오늘이 바로 그 쥐네 귀신이 여자로 태어나는 날이라네. 당신은 쥐네 귀신에게 정기를 모두 빼앗겨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야. 한 씨는 겁에 질려 온 몸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살고 싶습니다. 쥐네 귀신을 물리치고 목숨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한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담뱃대를 꺼내치요. 담뱃대에 담배잎을 우겨 넣은 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담뱃대를 줄 터이니 담배를 피우면서 진의 귀신의 집에 가도록 해.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 입속에 침이 고이면 방문을 열고 진의 귀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러면 진의 귀신이 죽을 것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 씨가 노인에게 인사하고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구나. 저렇게 순하고 착한 여인이 진의 귀신이라니. 한 씨는 가슴이 떨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한 씨가 담배를 피우며 여인의 집까지 갔습니다.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 입속에 침이 고이자 방 문을 벌컥 열었지요. 여인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한 씨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도저히 여인에게 침을 뱉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 마당 쪽에 침을 뱉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웃으며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침을 뱉어 저를 죽이시지요?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부끄럽게도 나는 살고 싶어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린 은인이라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지요. 당신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손에 죽겠습니다. 한 씨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가슴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인이 말하였지요. 노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비님은 제게 소중한 사람인데 어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 노인도 진의 귀신이고 저도 진의 귀신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비님을 모신 것은 용이 되기 위해서였지요. 배기를 무사히 채워 저는 드디어 오늘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인은 천년 묵은 수컷 진의 귀신이지요. 그 귀신은 저를 시기하여 선비님을 시켜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님이 저를 배신하지 않아 저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인은 솔직히 털어놓고 한 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씨가 말하였지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선비님, 둘은 손을 맞잡은 채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여인은 한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당으로 내려왔지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팔을 벌렸지요. 갑자기 여인의 주위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여인이 용으로 변했습니다. 한 마리 커다란 용은 소나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잘 가시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한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효도, 공부.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효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게 말일세. 저 사람 부모만 불쌍하지.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혀를 차며 욕을 하였지요. 그때마다 불효자는 눈을 흘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불효자는 효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지요. 그래, 어디 두고 봐라.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야. 불효자는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이 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도 앞으로 효자가 되고 싶어. 방법을 좀 가르쳐주게. 불효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우리 집에 며칠만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야. 그날부터 불효자는 효자의 집에서 효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도 공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지요. 불효자가 효자의 집에서 며칠을 지낸 후였습니다. 효자가 되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맛있는 음식은 아버지에게 드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방에 부를 때 따뜻하게 한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이불 속에 미리 들어가 찬 기운을 가시게
하는 거야. 아침에는 아버지가 나오시기 전에 집신을 신어 찬 기운을 녹이고 어디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효도하는 법도 별거 아니지. 불효자는 그동안 효자의 집에서 배운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효자 되기가 이렇게 쉬운 걸 나도 이제부터 효자가 될 수 있겠다. 자신감에 넘친 불효자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효자 집에 가서 효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가 효도를 배워? 지나가던 소가 웃겠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다. 어디 가서 놀다 온 놈이 핑계가 좋구나. 당장 나가거라. 아버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으실 만도 하지. 불효자는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해가 지자 불효자는 아버지가 춥지 않도록 아버지의 방에 불을 많이 뗐습니다. 아유, 뜨거워. 이놈아, 날 태워 죽이려고 그러느냐? 엉덩이가 뻘겋게 익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방 바닥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해. 불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그러더니 효자에게 배운 대로 다시 실천을 했습니다. 먼저 불효자는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찬 기운을 없애기 위해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아니 이놈이 이제는 애비방에 들어와 자려고 하느냐? 아버지는 불효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럴 만도 하시지. 불효자는 이번에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불효자는 찬 기운을 없애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에 나가려고 나와 집신을 찾았지요. 네, 정말 못 살겠네. 오늘은 아침부터 내 집신까지 신고 다니는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신을 빼앗으며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불효자는 또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아버지가 나가시자 불효자는 시장에 가 생선을 사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생선구이를 하여 밥상에 놓아드렸지요. 이놈아, 이걸 먹고 얼른 죽으란 말이지. 뭐라고요? 참다 못한 불효자는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불효했다고 오늘 효도한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 효도는 무슨 효도? 이제 효도는 안 하렵니다. 불효자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효자가 그 광경을 보고 불효자의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어르신, 아드님은 얼마 전 저에게 와서 효도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아드님을 좀 믿어주시지요. 효자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